아마 요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밤 9시까지라고? 이건 무슨 새로운 금주법 시대지? 찾아오시는 손님들 중에서도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밤 9시까지가 아니라 음료용 술을 아예 하루 종일 마실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오늘의 컨텐츠, 미국 역사의 아이러니, 금주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스키 치는 여자입니다. 위스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위스키 역사 속에서 꼭 빠지지 않는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금주법이죠. 말 그대로 취하게 만드는 술의 제조 및 운송, 그리고 판매까지 전면 금지한다라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13년 동안 실행해온 이 법안은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금주법 시대가 최고조로 달했을 때 뉴욕에서만 주류 판매점이 32,000개에 달했다고 하니 왜 실패했는지 알만하죠. 그럼 지금부터 금주법 시대의 기원과 그 대단원의 마무리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38년 4월 19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일반 법원에서는 상원, 하원, 그리고 그에 동일한 권한을 가진 모든 이들이 소집됩니다. 소집 이유는 주류 판매 규제에 대한 법률 승인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날 15갤런법이라는 법안이 통과되죠. 15갤런이라는 것은 리터로 약 57리터에 해당되는 양인데요. 술을 구매할 사람은 최소 그만큼의 양을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살 수 있다라는 법안이었습니다. 물론 의사나 약사 그리고 그들의 환자들을 위한 의약용으로는 소량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붙었죠. 여러분들은 이 법안의 조건을 들으신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짐작이 되시지 않으실까요? 15갤런법은 2년 만에 폐지가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조건을 피해서 술을 살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냈기 때문이죠. 많은 친구들이랑 이 57리터의 양을 나눠서 구매하기도 하고요. 앓지도 않았던 병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의약용의 술을 구매하게 됩니다. 1820년대부터 주장되었던 이 법안은 알코올로 인한 가정폭력, 건강 악화, 그로 인한 종교적 문제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주장에 대한 바람은 거세져 갔습니다. 그렇기에 15갤런법은 2년 만에 폐지가 됐지만 이것은 설례일 뿐이라며 더 강하고 단단한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죠. 결국 1919년 1월 16일 오랫동안 준비해온 금주법 법안은 다시 통과하게 되면서 1920년 1월 17일 전면 국가금주법을 선언하게 됩니다. 불법 음주의 체포, 음주 소비량 감소 운동 등 금주법 시대 초기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징후가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독창적인 방법으로 술을 마실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주류 불법 제조 및 판매는 스피크이지 바라는 공간까지 만들어가면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지해오게 되는데요. 스피크이지 바, 지금은 이런 곳에 바가 있어?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인테리어 공간, 이런 바를 일컫는 말이 되었지만 원래 이 용어는 이 금주법 시대에 조용한 대화를 나누면서 몰래 술을 마시던 불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불법 공간 복제에는 당시 가장 악명 높았던 갱단의 알 카포네가 중심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는 시카고에서만 연간 6천만 달러의 수입을 내면서 주류 판매점의 확대를 더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이런 주류 판매점을 이어가는 갱단이 알 카포네만 있었을까요? 라이벌 구도와 있었던 또 다른 갱단과의 경쟁은 결국 광범위한 폭력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929년 2월 13일 시카고에서 약 480km 떨어진 동네인 디트로이트에 위스키가 가득 실린 트럭들이 도착합니다. 시카고에서 그 소식을 전달받았었던 알 카포네의 라이벌 갱단이었던 조지 벅스 모라는 다음날 10시 30분까지 시카고에 있는 노스 클락 스트릿에 있는 차고로 이 위스키를 전달해달라고 명령하게 되죠. 1929년 2월 14일 그 차고에서는
모란 조직의 부하 7명의 남자들이 상사와 위스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경찰 마차와 함께 경찰복을 입은 남자 2명과 일반 복장을 하고 있는 남자 2명이 그 차고로 다가옵니다. 경찰 복장을 한 남자 2명은 모란 조직의 부하 7명을 뒷짐을 지고 벽을 보고 서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이 7명의 부하들은 우리 모란 상사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렇게 5분이 흘렀을까요? 일반 복장을 한 2명이 마저 차고로 들어가면서 엄청난 총격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란 이후 주민들이 밖으로 나왔지만 밖으로 나오자마자 목격한 장면은 일반 복장을 하고 있었던 남자 2명이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마치 본인들이 범인인 듯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는 경찰복을 하고 있었던 남자 2명이 그들의 등 뒤에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무언가 범인이 잡혔구나 싶어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렇게 경찰 복장을 한 남자 2명과 일반 복장을 한 남자 2명이 떠나고 범인의 조사를 위해 이웃 주민들이 차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목격된 광경은 7명의 시체였죠. 1920년대 후반은 시카고에서 이런 갱단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갱단들의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았지만 양조산업 파괴로 인한 일자리 손실 등 금주법은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1933년 12월 5일 금주법은 종식하게 됩니다. 과도한 음주는 건강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금주법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지만 금주법 시대에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술 파티 문화를 부흥시키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과일 주스 같이 보이는 여러 칵테일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오히려 여러 가지 스카치 위스키들이 더 발전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또한 아프리카계 미국 재즈 아티스트들의 일자리를 더 안정적이게 제공할 수 있었던 기회가 바탕이 되면서 재즈 아티스트들의 더 많은 무대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한 법안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주법이 조금은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죠. 오늘의 위스키 교양 컨텐츠 금주법 이야기 재미있으셨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